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문제 재밌게 풀어봐요. 26번입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0에서 6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외국 원조 단체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다. 그렇죠? 정확히는 외국 외원기관, 그렇죠. 카바, 외국 외원단체 협의회 1952년도에 부산에서 결성됐다는 얘기도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설 복지, 뭐 생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졌다. 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마련됐다. 맞습니다.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돼요. 70년대라고 했는데 정확히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법적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제도적 차원으로 법 제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80년대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됐다. 예, 맞습니다. 1987년에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차 도입됐죠. 90년대 시설평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맞습니다.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99년도에 제1기 평가를 했다는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2000년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어졌다. 여러분, 사회복지관은 198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시설이 됩니다. 법정시설이 됐으면은 국가가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80년대 초, 즉 80년대로 봐야 됩니다. 83년에 사회복지관이 법정시설 됐고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됐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7번. 행정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어휘과 굴리기. 어휘과 굴리기.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 포스드 코르베 얘기했습니다. 포스드 코르베. 그래서 자, 보면 플래닝, 기획이에요. 조직의 목적과 목표 달성 방법을 설정한다. 맞고요. 조직의 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 등에 보고한다. 이거는 조직화가 아니고 리포팅 얘기하는 거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이벨루에이팅, 평가입니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인사, 직원 채용, 해고,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이다. 스태핑, 맞네요. 답은 3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하센펠트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행정의 원료는, 재료는 인간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변화가 어렵다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 인간이 재료이기 때문에. 평가, 평가를 하는 것도 어렵고, 평가 도구도 사실은 거의 부재하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행정가는 가치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요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정가, 조직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리다 그랬습니다. 조직 운영 방법이. 서비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효율성은 대표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가치예요. 효율성은 비용 대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을 얘기해요. 만일 행정가가 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조직은 망하죠. 그렇죠. 예,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가는 지출이 많으면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행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정관리 여기서 배웠지만 포스드 코르베 안에 이 재정, 재무가 들어가 있죠. 포스드 코르베 버제팅, 그게 예산이에요. 그게 재정관리입니다.
자, 버제팅. 직무 환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 환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과업 환경하고 일반 환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줘야 돼요. 그죠? 획일적으로 운영됐다가는 문 닫습니다. 예, 옳은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자, 29번.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강조하고 조직 내 비공식 집단 나오면 그거 뭐 생각하지 말고 인간관계론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 개인은 감정적이며 비물질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엘튼 메이오라고 하는 학자가 호송공장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조직 내에서의 수평적인 인간관계, 즉 직원들끼리의 인간관계가 조직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또 역시 활성화돼야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다. 비공식적인 집단 얘기 등장하면 인간관계. 개인은 감정적이고 비물질적인 보상을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렇죠. 비물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의 우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베버가 있습니다. 베버, 관료제 이론이죠. 제시한 이상적인 관료제형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공식적 위계 업무 처리 구조, 베버는 권위의 배분에 따라서 명확한 위계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즉, 맨 위에 사람은, 관리자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권한이 조금 있는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 그런 공식적인 위계,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구조를 갖고 있었을 때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본 거예요. 자,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의 통제. 그렇죠. 이게 틀렸죠. 전통적 권위가 아니고 합법적 권위죠. 베버는 이상적 관료제형, 그러니까 권위를 연구했던 학자인데 권위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랬었어요.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전통적 권위, 두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 세 번째가 합법적, 합리적 권위라 그랬습니다. 자, 전통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계승된 권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 돼서 그 권위를 누리는 거야. 그게 전통적 권위예요. 뭐 부모가 항공사 사장님이니까 딸내미들 아들내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권위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집어 던지기를 하잖아요. 막 뭐 뭘 던졌지? 예, 컵도 던지고 막 접시도 던지고 땅콩도 던지고 막 그랬죠. 전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전통적 권위라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권위로 본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해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슨 정치인이나 또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 그랬습니다. 그런 권위는 사실상 몇몇 사람들한테만 있고 그게 바람직한 권위 유형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문화된 문서로 만들어진 계약에 기초한 그런 합법적 권위에 의해서 조직이 통제되어져야 된다고 봤고, 그 3번 틀렸네요.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분업구조 형성하는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죠. 조직의 기능은 조직 내에서 형성되어진 규범에 의해서 제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법, 제도, 질서, 규정, 규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계가 명확히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직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여졌었을 때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바로 관료제 모형이다. 30번도 강의 시간에 논의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31번. 신공공관리론. 뭐 가끔가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신공공관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이 신공공관리 이론은 그 신자유주의의 시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영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던 그 신자유주의 정부들,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정부, 그다음에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에서 이제 시행했던 조직관리 이론이었었어요.
자, 한번 보면 공공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미국이나 또는 유럽은 사회 민주주의가 판을 쳤었습니다. 그 사회 민주주의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즉 시장 안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의 자유로운 역할을 제한했어요, 정부가.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효율성이에요. 정부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걸 우리 정책농 시간에 X의 비효율성 이렇게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자,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둡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이 신공공관리 이론을 제시한 거예요. 자, 시장의 경쟁 원리를 공공행정에 도입하였다. 자, 이거 맞는 얘기죠. 시장의 경쟁 원리가 공공행정에 도입되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영화된 서비스, 이런 공공 서비스를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들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에 민간들 이 보조금 받고 싶니? 그러면 열심히 경쟁해. 이런 체제로 간 거예요. 자,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기존의 삼인주의 시대 때 우리 정책론 시간에 공부했던 복지가 융성기의 시대죠. 그 당시에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 등이 제공하도록 만들었죠. 그걸 민영화라고 했었습니다.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협치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대주고 시장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고 시민사회는 정부한테 세금 열심히 내면서 이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시장 체제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솎아내는 골라내는 일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협치를 추구합니다. 자, 32번 하센펠트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의 특징을 물었고 또 이제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조직의 특징을 또 물었습니다. 자, 조직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간을 원료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조직의 목표가 불확실하면 모호해지기 쉽죠. 왜? 인간이 재료이기 때문에.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주로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조직 관리자가 이런 전문가들, 일선의 전문가들한테 권한을 많이 위임해주고 이양해줘야 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 인간이 재료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지식과 기술이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조직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 이랬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 공식화 정도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낮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재량권이 줄어든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화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 업무 또는 직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업무 또는 직무의 명문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야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총무팀에서 격리 일을 해야 돼. 너는 총무팀에서 인사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공식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못하고 그냥 인사 일만 하든지 그 다음에 뭐 격리 일만 하든지 이렇게 정해지면 공식화 정도가 센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화 정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정도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공식화 정도가 높으면 재량권이 줄어든다. 그렇죠. 공식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직원들은 그 명문화되어진 규정 내에서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 맘대로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나 총무일 하다가 나 옆에 있는 친구의 인사 일도 좀 도와주고 싶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공식화 정도가 세지면은. 자, 과업의 종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가 늘어난다. 여러분 수직적 분화는 위계를 얘기하는 거죠. 위계를.
우리가 분화는 수직적 분화, 수평적 분화, 그다음에 공간적 분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걸 복잡성이라고 그랬죠. 무슨 성? 복잡성. 그래서 자, 과업의 종류가 많아지면 즉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옆으로 퍼져나가죠. 그게 수평적 분화입니다. 수직적 분화는 위계, 그렇죠. 의사결정 권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권한 정도. 그러니까 수평적 분화가 늘어난다가 맞고,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최고 관리자한테 조직 통제권이 집중된다. 분권화, 직권화.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조직 구성원들한테. 그럼 분권화 정도가 높으면 최고 관리자한테 조직 통제 권한이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직권화 정도가 높았었을 때 최고 관리자에게 조직 통제 권한이 집중되는 거죠. 분권화가 높으면은 이 최고 관리자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이나 또는 중간 관리자들한테 통제 권한이 분산되어지는 겁니다. 자, 직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직원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모호해진다. 이건 직권화가 아니고 분권화죠. 그 분권화가 되면 직원의 권한과 책임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 그리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조직 안에서 봐야 될 조직의 세 가지 속성. 그게 바로 공직성, 복잡성, 그 다음에 직권성, 분권성. 묶어서 직권성, 분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번의 답은 2번이다. 자, 34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현상이었습니다. A 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저조하게 되어졌다. 자, 이런 현상, 이것이 이제 관료제에서 발생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죠. 목적하고 수단이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기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금 모금 실적을 직원 직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관료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직원들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금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원래 목적은 뭐야?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내는 건데 이 수단이 되어지는, 그 운영 성과를 내어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모금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일이 벌어져. 이걸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처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목적 전치가.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35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우리 리더십은 이제 특성 이론과 그다음에 행동 이론, 그다음에 상황 이론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 이론에서는 각 상황마다 적용되어질 리더십이 각각 다르다. 그게 원리죠. 자, 행동 이론에서 컨트리 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행동 이론 중에서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이름 뭐라고요?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이 있고, 그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이제 5가지 리더십 유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컨트리평 리더십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관리격자 이론이 행동 이론이라는 건 맞고요. 컨트리 클럽 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리격자 이론의 리더십 모형 중에 하나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는 컨트리 클럽형이 아니라 팀형 리더십이죠. 팀형 리더십.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행동 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이다. 그렇죠. 이것도 관리격자 이론 얘기 나온 거예요. 과업형은 일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컨트리 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리더십이죠. 자, 서번트 리더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라는 게 하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인 리더십 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걸 번역해서 쓸 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김의 리더십. 리더십은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팔로워들, 직원들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조직이 전문가들의 모임이잖아요, 사회복지 조직에.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런 무식하고 들떨어진 이 직원들아 이렇게 해서 막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조직 관리자들은 이 전문가들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자, 그다음에 자,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상당히 중시한다. 자, 되게 중요하죠.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해. 무슨 소리지?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생산성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시적 리더십, 명령해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옳지 않다. 자, 36번. 사회복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내에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을 관리하는 거죠. 자, 봤더니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 관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 관리 돼야지. 이 보상은 유지시키는 방법이죠. 직원이 계속 조직에 남아 있고, 더 나아가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동기부여해서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낮은 직위에 있던 사람을 높은 직위로 올려줘야 되고, 조직 내에서 통제권도 많이 부여해 줘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지문에 나왔었을 때 금방 눈에 들어와야 돼. 자, 직원을 채용하고 직무 수행 평가하고 지원 개발을 모두 포함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주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을 개발합니다. 그게 사실 순서로 본다고 한다면 채용하고 개발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자, 2번 맞고요. 목표관리법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MBO, 그죠? 이 MBO는 현대 조직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s. 얘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져요. 일단은 조직 이론으로도 사용되어지지만 우리 시험에 한 번은 조직 관리 이론, 그러니까 기획기법, 죄송합니다. 기획기법으로도 씁니다. 명확한 단기적 개인 목표를, 조직의 목표를 귀납적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썼습니다. 자, 어쨌든 MBO가 있고 이걸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지? 단기적 목표를 수립해 놓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가 이 단기적 목표를 얼마만큼 수행해 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셔서, 얘는 명확한 목표를, 단기적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 직원들이 그 목표, 지가 세워놓은 목표, 조직과 합의해서 세워놓은 그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무 만족도 개선과 소진 관리도 당연히 인적 관리 안에 포함되어진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직무. 얘는 답법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37번. 직무 기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직무 기술서. 자, 봤더니 작업 조건을 파악해서 작성한다. 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든다 그랬었어요. 그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직무 기술서가 뭐라 그랬죠? 예, 그 모집 공고할 때 쓰는, 직원을 모집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직무 기술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 작업 조건 파악해서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작업 조건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이 명시되어지고, 종사자의 교육 수준, 기술, 능력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직무의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문서는 직무 기술서라기보다는 직무 명세서에 더 가까운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직무 기술서가 있고 직무 명세서가 있는데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가다 이럴 수도 있죠. 뭐 그죠? 예. 자,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 조직 내에서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게 기술서고, 직무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원 채용 공고 때 사용하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건 파악해서 작성하고 직무 수행을 위한 책임과 행동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직무 성격, 내용, 수행 방법 등이 정리되어지면, 이게 정의죠. 직무기술서의 정의. 기억, 니은, 리을이고, 종사자의 교육 수준, 기술, 능력이 포함되어, 이게 직무명세서 얘기죠. 디귿이.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8번입니다. 사회복지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슈퍼비전 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카두신 생각해야 됩니다. 카두신은 교육, 행정, 지지, 슈퍼비전의 종류를 교육과 행정과 지지 기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봤더니 행정적, 교육적, 지지 기능이 있다. 이거 카두신 얘기고, 소진 발생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뭐가? 지지 기능이. 지지 기능이 강해지면 이 소진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예방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동료 집단 간에는 슈퍼비전이 수행되지 않는다. 왓슨이 얘기했습니다. 동료 집단 간에도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 있죠. 무슨 소리지? 슈퍼바이저를 별도로 두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끼리 슈퍼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슈퍼바이저는 직속 상관이나 중간 관리자가 주로 담당을 하고, 그렇죠. 관리자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예, 3번이다. 자, 39번 예산 얘기입니다.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보시면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해서 수립한다. 여러분, 연기준 예산은 선셋 로우, 일몰제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날려버리고, 그렇죠, 전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약간씩의 증감만을 시켜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LIB, 바로 항목별 또는 품목별 예산 얘기하는 거죠.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봤더니 기획 예산은 국가의 단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 편성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시면 보통 국가가 해요. 얘는 장기 예산이라 그랬습니다. 장기적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 예산의 유기적 결합이라 그랬죠. 지역사회 보장계획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4년짜리 예산을 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예산입니다. 1년 넘어가게 되면 장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짜요. 그래서 얘는 국가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예산 방식인데, 단기적 예산을 이런 장기적 예산에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식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자, 장기적 예산이다. 자, 연기적 예산은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거치지 않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다 갈아엎어 놓고 예산 전문가가 이런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분석해서 전혀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로 연기준 예산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성과주의 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여러분 뭐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성과주의 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얘는 성과, 프로그램 또는 사업, 그렇죠, 사업의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성과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보고 야 성과가 개판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과주 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가 맞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은 수익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해서 수립한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맞습니다. 자, 40번. 한국사회복지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달체계 문제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주민들과 가장 밀착되어져 있는 행정 단위가 바로 뭐죠?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기존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였었을 때만 해도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둬서 위기 가정들, 그렇죠. 참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발굴되지 아니하여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접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사회 서비스는 단일한 공급 주체에 의해서 제공,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공급 주체가 여럿이죠.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체계로만 봐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뭐 그다음에 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 별의별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체계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주체들이 있죠. 우리 시험 문제가 좀 낯설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탁탁 박아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기죽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게 여기 있군. 그거 내가 찾아볼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모두 포함한다. 위험관리는 사회복지 행정의 서비스 질과 관련되어졌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지금 위험관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뭐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직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 조직 안에서 열심히 서비스 프로그램 잘 제공을 했는데 그랬는데 서비스 받은 클라이언트가 쓱 나가자마자 우리 복지관 앞에서 사고를 당한 거야. 복지관 차에 탕 치였어. 우리 복지관이 정말 멋진 서비스 제공했는데 복지관에서 불이 확 나버린 거야. 그렇죠. 그 서비스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 죽고 다치고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위험관리는 예방되어져야 되고 또 위험이 터졌었을 때 어떻게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되고 그렇죠. 배상 책임 보험,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도 모두 포함되어지는 거 맞죠?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시행으로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1999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됐어요.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맞고요.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맞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41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서비스 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질과 위험 관리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의 질을 제공을 해도 위험 관리가 안 돼 갖고 사고 났다, 불 났다.
클라이언트가 다쳤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험 관리가 잘 돼야만 질 관리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은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다. 총체적 품질 관리,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의 질을 올리자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얘는 사회복지 조직에 그럭저럭 적용하고 있어요, 요새도. 우리가 요새 복지관 같은 데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표현, 뭐 대상자라고 하는 표현 잘 안 쓰고 고객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 TQM은 문제가 조직이 수행해야 될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직한테 화끈하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TQM은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기가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조직에 적용할 만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서 좀 배우고 또 1급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지속적인 개선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끊임없는 개선. 이 개선이 뭐야?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서브콜, 페러슈로만이 얘기했던 서비스 질의 평가 척도죠. 이 안에 확신성 포함되죠. 확신성, 신뢰성 포함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서브콜이 지금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콜 유용성은 고객 요청에 대한 즉각적 발언. 이건 신속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속성.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한테 보여지는 매력이에요. 외형적인 매력.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예쁜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조직 내 실내 인테리어를 참 좋게 만든다든지 막 그림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막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설비도 좀 해놓고 이런 것들이 유형성이다. 유형.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예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예쁘게 옷도 입혀요. 예, 제복 같은 거 입히죠. 요새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은 이거는 이제 반응성, 신속성 얘기하는 겁니다. 자, 42,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나머지 잘 정리가 안 되더라도, 상식적인 얘기 1번 찾는 거예요. 자, 42번.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했습니다. 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2006년도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했다. 2010년도고요.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이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게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2019년도네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네. 답은 1번이죠. 이거 뭐 전달체계 문제는 이 정책론하고 정책론 아니고 행정론하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러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자, 43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행정론 시간에 공부했던 그 정책결정 모형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것도 참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점증 모형은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서 합리적인 평가 순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자, 점증 모형은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기존에 시행했었을 때 성과가 있었던 정책 결정, 그러니까 집행했었을 때 있었던 의사 결정 모형을 약간 수정해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게 점증 모형이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대안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평가 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의사결정하는 것은 이건 합리 모형에 관한 이야기죠. 예.
연합 모형은 경제적 시장 중심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이랬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우리는 배워본 적도 없어요. 만족 모형은 주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적용되어진다. 만족 모형은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이게 뭔가요? 제한된 합리성. 의사결정자가 완벽하게 모든 대안들을 다 미래 예측하고 그다음 비교 분석을 해서 모든 대안들을 완벽하게 답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그냥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몇 개만 뽑아 가지고 만족할 수준 안에서만 대안 비교 분석 미래 예측해 갖고 거기에서 정책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만족 모형이다. 자, 전혀 틀린 쓰레기통 모형 조직의 목표가 뭐하고 조직의 기술이 막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 그렇죠. 우리 킹던이 얘기했던 이 쓰레기통 모형은 정말 우연한 사건들의 결합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뭐 특정하게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연한 사건들이 우연한 흐름에 의해서 결합되어져서 의사결정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답은 4번이 맞고요. 공공선택 모형이 또 나왔어요. 지금 한 시험 안에 지금 두 문제가 나왔는데 시민들을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정부를 소비자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소비자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자이면서 정부는 민간한테 그 서비스 제공을 위탁한다 그래서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시민이 소비자가 되는 게 맞죠.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44번. 사회복지 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인터넷, 심지어는 AI까지 발달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정보화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보면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정보와 특히 인터넷망 이런 것들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 증대시킬 수 있고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학습 조직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되어집니다. 조직의 정보화가 되면서 끊임없이 조직 구성원들은 배워야 돼요. 정보화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침해를 막아야 된단 말이야. 막아야 되기 위한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 상호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학습 조직 이론이죠. 그러니까 학습 조직의 필요성이 감소되어진 것이 아니라 학습 조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가고 있고요. 사회복지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보화가 잘 되면 행정가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다뤄서 그 정보를 클라이언트한테 유익한 형태로 가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45번.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입니다.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둬야 되죠.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비영리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윤 추구, 돈 버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마케팅에서 교환되는 것은 유형의 재화보다는 무형의 서비스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휘발성 서비스를 제공하죠. 보통 일반 제조업들은요 유형의 재화로 그걸 저장을 해 놓는데 우리는 상담, 그렇죠,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휘발성이야. 하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형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영리 조직에 비해서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자, 여러분, 영리 조직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지?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인간의 태도나 행동 변화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근데 영리 조직에 비해서 그게 어려우면 아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뭐, 그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조직. 자,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고려한다. 2번하고 4번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조직의 목표 달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항상 우린 2% 부족하다.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목표 달성하는 것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 인간이 재료이기 때문에. 자, 46번. 마케팅 믹스 포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포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격, price, 제품, product, 유통, place, 그렇죠? 그 다음에 촉진, 판매 촉진이죠. promotion, 이렇게 네 가지를 마케팅 포피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보면 한번 보자고요. 유통, 고객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그죠? 조직이 좋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격, 판매자가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임의로 설정하는 나쁜 놈이 되면 안 되죠. 판매자가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클라이언트들이 적정 가격에서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해 줘야 돼. 돈 벌면 안 돼요. 알겠나요? 비영리적이야, 우리는. 제품 또는 상품이라고 해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제한한 서비스 맞죠? 촉진.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더 잘 되게 프로모션. 그렇죠. 우리 물건 저기 저 마트 같은 데서 살 때 끼워 넣기 해주잖아. 2개 사면 하나 더 줍니다. 이러면 어머 2개 사면 하나 더 준대. 그거 2개 사야지. 하나만 살라고 했는데 2개 사면 하나 더 준대. 그랬더니 2개를 사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프로모션이죠. 알겠나요? 예, 자동차를 물건을 사시고 나면 나중에 경품 행사를 통해서 혹시나 벤츠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진짜 한번 타봐야지. 탈 가능성은 거의 99.9% 없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47번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죠. 47번입니다.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어요. 프로그램 평가. 자, 봤더니 비용 효과 분석은 프로그램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인데 투입되어지는 자원은 화폐로 계산을 하는데 저 금전적 가치를 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화폐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목표의 달성 정도로 평가를 한다 그랬었어요. 목표의 달성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고려를 하지만 결과는 금전적 가치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이건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죠. 얘는 투입되어진 것과 산출되어지는 두 가지를 전부 다 어떻게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되어지는 비용과 그 결과를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는 거야. 효과성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500원을 투입해서 70%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까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하는데 결과는 금전적 가치로 하면 안 돼요. 목표 달성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노력성 평가는 수행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 등 그렇죠.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인들 대상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을 A복지관, B복지관이 했는데 A복지관은 복지사 2명이 들어갔고 B복지관은 복지사 3명이 들어가서 그럼 노력성적 측면에서는 B복지관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효과성 평가는 목표 달성 정도다. 그 효과성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뭐라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네요.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다. 자, 48번. 조직 혁신입니다. 조직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조직 혁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은요, 우리 베스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변혁적 리더십은요, 이 조직의 리더가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그 모범을 통해서 이 부하 직원들, 팔로워라고 하죠. 추종자들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뭐냐? 사장이 밤을 새서 일을 하니까 직원들도 같이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뭘 보고서? 리더의 모습을 보고.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다. 혁신의 정의죠. 그렇죠. 요거 맞는 얘기죠. 사회 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무관하다. 무슨 소리야? 사회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혁신이 있어야만 조직은 살아남습니다. 환경은 변화되어지는데 조직이 혁신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조직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환경 변화와 조직의 혁신은 관련이 있다. 자, 조직 내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의 내부 환경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혁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직이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스왓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조직 혁신을 하려고 스왓, strength, 그죠? weakness, 우리 조직 자체 강점이 뭔지 strength, 우리 조직 자체 weakness, 약점이 뭔지를 평가하고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직 바깥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OT, opportunity, 기회와 threat, 위협을 같이 분석해 봐야 된다. 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 이건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어. 그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 얘기하면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의 신화 얘기했단 말이에요. 벤처 신화들.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벤처 신화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밤을 새서 일을 해요. 월급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지? 우리 조직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잘 돼야 우리 회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받은 이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알겠나요? 조직이 잘 돼야 되는 거야. 변혁적 리더십은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옳은 것 2번이고요. 49번.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보면 수익성과 서비스 질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을 그럼 망하는 거죠. 앞에서도 효율성 얘기 잠깐 했는데 수익성 있어야지만 굴러가요. 그죠? 비영리적이지만 비영리하고 수익하고는 틀려요. 비영리하고 영리가 반대말이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팔고 남은 곳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그걸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생각해야 되고 또 서비스 질이 좋아야 클라이언트들이 우리 조직에 오는 거죠. 그게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 관리자는. 정부 조직에 비해서 관리와 정보가 그나마 낮고요.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민간 조직들 제공할 수 있죠. 특정 집단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요. 뭐 특정 이익 집단들을 위해서 뭐 장애인들 협회, 장애인들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다문화 가족들만을 위한 서비스들도 우린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개입 대상 선정과 개입 방법을 특화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전달 체계의 특징을 묻고 있는 거죠. 민간 전달 체계 중에서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1번. 자, 50번 사회복지 행정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책임성 요구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 행정 조직들 사회적 책임 져야 돼. 서비스 이용자의 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권이 강해지고 있고 빅데이터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야.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사회 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 도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기법이 지금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지고 있죠. 자, 이래서 25문제 다 풀어봤어요. 시험 문제 그닥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았다. 다 어렵지 않대, 그죠? 예, 저하고 공부하셨으면 그리고 우리 교재를 갖고 공부했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